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채플미 오늘 12월 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2018년 말 그때 상황에서 2019년 넘어가면서 2018년까지 페드가 금리를 9번 올렸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2015년 12월에 한 번 올리고 맞습니다. 16년 12월 그리고 17년에 3번, 18년에 4번 그렇게 올리면서 9번 올리고 18년 말이 그때도 지금만큼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때도 페드가 계속 공격적으로 19년 상반기까지 올릴 거다. 이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예, 굉장히 비슷하고 12월 달에도 아니 이 정도 주가 빠졌으면 이제 좀 멈출 때 되지 않았나 했는데도 그때도 제롬 파월이 물가 얘기하면서 18년 12월에도 예. 금리를 또 예. 강행을 했고 그러면서 그 2019년 1월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바닥을 찍고 그런데 2019년 1월 달부터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페드가 또 금리를 안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 페드의 피벗이 나오면서 2019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얘기들이 다 왈가왈부합니다. 페드가 금리를 안 올려도 이제 계속 주가는 빠질 거다. 예, 경기 침체 얘기하면서 그리고 2019년도에도 실제로는 경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ISM 제조 PMI도 50 이하로 가고 근데 주가는 그때 S&P 500이 28.8%나 올랐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우리 최 상무님이 비교를 해서 가져오셨네요. 그런데 뭐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다 요약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어쨌든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그게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긴축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준금리 상단으로 2018년 말에 2.5%까지 찍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4%까지 찍었잖아요. 지금은 4%. 예, 상단 기준으로 레벨은 훨씬 지금이 높고 그 올린 강도, 속도 이런 것도 이번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 이전에는 0.25%씩 항상 베이비 스텝으로만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다가 지금은 이제 뭐 75bp씩 몇 번 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금리 정책금리 수준하고 2019년 정책금리 수준하고는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18년 말에도 이견들이 많았지만 결국 2019년 들어서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2019년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약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페드 워치에서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하반기는 금리 낮출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19년하고 그림은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리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레벨이나 속도 자체의 차이만 있고, 그 방향성은 약간 좀 비슷한 모양을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한 거가 지금 2022년 거고요. 파란색으로 한 거가 18년부터 19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지금 시점이 이제 12월 시점이니까 반 정도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표가 나올 텐데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금리 수준을 보면은요. 올해 한 1.5%로 시작했다가 4.2%까지 10월 달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3.4% 수준까지 다시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럼 2018년에는 어떤 수준이었나 이렇게 보면은 2018년
11월 달에 10년물 예. 기준으로 3.24%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랬죠. 그게 이제 예. 피크였어요. 예. 그 다음에 피크아웃 한 다음에 2019년 말까지 1.9%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거의 뭐 100bp 이상 예. 금리가 1년 동안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그런 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예. 1.9 19년 말에는 1.9인데 예. 19년 중에 1.5까지 예, 빠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3.24에서 예. 1.9면 130bp 예. 정도 빠진 거네요. 예. 계속 이제 금리가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하향 트렌드를 그렸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급히 올랐다가 급히 빠지는. 그래서 이 금리의 어떤 그 트렌드가 굉장히 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ISM 제조 PMI 이게 경기를 보는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2018년에서 19년 보면은 60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 말까지 해서 50을 깨고 한 48 요 정도까지 47, 8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그 ISM 제조 PMI 나온 거 보면 50을 하향 돌파했잖아요. 이번에 하향 예, 돌파했잖아요. 49였죠. 예. 근데 2018년 말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계속 그 하향 트렌드를 타다가 한 2019년 중반 이후에 50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도 약간 네.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 네. 약간 페드도 선제적으로 50 밑으로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해서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보니까 ISM 제조 PMI는 2018년 말에 페드가 마지막 9번째 금리를 올릴 때도 54.9였었고 예. 19년 8월 달에 50을 깼네요. 예. 페드가 2019년 7월인가에 예, 7월인가에 첫 금리 인하했어요. 하죠. 예, 위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ISM 제조 PMI의 이 50이라는 숫자가 예.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계속 제롬 파월이 뭐 데이터에 의존해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도대체 그 데이터가 뭔가 했을 때 뭐 실업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연준이 원하는 거는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물가가 너무 높으면 경기 약간 좀 충격을 받더라도 물가를 일단 우선 잡아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러면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가 되면 미국 GDP가 꺾이면서 미국 GDP가 꺾이면 결국은 달러에 대한 그 신뢰도가 꺾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제조 PMI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예. 그때 19년도에는 8월 달에 50 이하로 갔고 그때부터 예.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내리기 시작했었네요. 예, 맞습니다. 실업률 보면요, 고용의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네. 고용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은 오히려 그 미리 2018년, 19년 보시면은 4%를 찍게 됩니다. 19년 1월에 4%를 기록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네요. 예. 고용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3.7%에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 부분이 조금 그때하고 약간 좀 고용은 그때가 좀 안 좋았고 지금은 좀 핫하다고 하잖아요. 타이트하고 좀 고용 상황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지표로만 보면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4%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해 하더라고요. 그 페드 위원들도 그렇고 4% 되면 이제 본격적인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그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 지금 잠깐만요. 그런데 실업률이 요 차트를 보면 파란색 차트인데
3.9에서 2019년 1월 달에 4%로 올라갔다는데 그게 예.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지금? 4%로 올라간 시점이요? 네. 2019년 1월입니다. 예, 1월인데 예. 요 차트로 보면 여긴가 헷갈려 가지고. 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겠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앞에는 2018년 1월부터 있으니까요. 1월부터니까 그죠. 예. 왜 PMI가 왜 54.9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19년 1월 달부터는 왜 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제가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PMI는 그죠? 50 이하를 깬 거는 19년 8월인데. 예, 맞습니다. 2019년 초에 18년 12월 말에 금리를 올릴 때 그때도 점도표에서는 2019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예. 두세 번 더 올리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예. 마치 지금처럼. 예. 근데 왜 2019년 들어와서는 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근데 19년 1월 달에 실업률이 4를 찍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실업률이 4, 이 4에 예. 페드는 민감해한다. 예. 요 부분을 4가 찍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보면 실업률이 19년 2, 3, 4, 5로 가면서는 다시 또 3.5까지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희한하네요.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제조 PMI는 계속 빠지는. 예.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연준은 제조업도 PMI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업률이라는 고용 지표도 예. 더 이제 민감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남궁재훈 주임하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고용 쪽이 또 탄탄하게 나오면 시장이 또 이러면 계속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장 밀리고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뭐 PMI 같은 거나 CPI가 꺾이는 거 보면서는 또 이렇게 확 올라가고 했는데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고용이 이렇게 계속 탄탄하면 그 연준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였는데 지금 보니까 4를 찍으면서 멈추긴 멈췄는데 그 4가 다시 그 다음 달에 보니까 3.8 그 다음 달에 플랫하게 가다가 또 2019년 얘기입니다. 네, 3.6 그리고 19년 하반기 들어가니까 3.5까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아주 탄탄한데도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한 거는 PMI가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단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데이터가 더 중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PMI가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해요.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오히려 그 실업 쪽에서 약간 힘을 좀 받는 거네. 힘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네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니까 4% 같던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면서 경제는 약간 다시 활력을 좀 찾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중에 인하까지 단행하니까 오히려 3.5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연준이 원하는 걸 다 얻었을 수도 있네요. 그때 지금 위에 보여주셨던 10년물은 1.5까지 빠졌고 그러면서 경기는 둔화가 됐지만 고용은 그래도 3.5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물가도 좀 잡히고 뭐 19년이 오히려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모든 상황이 다 좀 좋아졌었네요. 물가 자체가 지금처럼 막 높지 않고 2% 수준에서 딱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빠지면서 고용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니까 약간 저물가, 저금리 그리고 경기는 좀 굉장히
유지가 되는 예. 약간 좀 주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딱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예. S&P 500이 그때 28.8%가 이렇게 예. 환호하면서 올라갔는데 PMI만 봐서는 예. 이익이 뭐 늘어나면서 예. 경기가 막 호황 때처럼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지표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예. 너무 많이 알고 있으시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지금 예. 일단 이제 저희가 보는 케이스실러 지수가 물가도 관계가 있고 예. 또 주택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땠나 한번 봤어요. 네.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인데 이것도 그 2018년에서 19년까지 완만하게 좀 YOY 증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고요. 지금은 확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게 가파른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YOY 증가율이 6.7% 기록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완만한 둔화가 나타나고요. 지금 상황은 올해 2월에 20.32% YOY 증가율을 나타난 이후에 10%포인트 이상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더 빠지겠죠, 사실.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네. 주택 경기 자체도 좀 급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모기지 금리 보니까요, 확실히 그 레벨이 지금 상황이 훨씬 높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5.3%의 피크아웃을 해서 19년에 한 4% 정도로 끝나고요. 네. 지금 상황은 3%대 후반에서 올 초에 시작해서 거의 7.3%까지 올라간 다음에 최근에 올라간 다음에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6%대 한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꺾이니 올라가는 모양이나 꺾이는 모양이나 이게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레벨이 지금 아직 많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레벨이 떨어져야 어쨌든 증시 환경이나 좀 주식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가 한번 보시죠.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물가 중에 이제 CPI도 있고 PC도 있지만 특히 이제 PC에 더 중점을 둬서 보고 있는데 18년 PC하고 코어 PC를 보면은 굉장히 잔잔했어요. 밑에 파란 선 보면은 2% 내외에서 그냥 등락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그 페드가 금리를 내린 것도 물가 걱정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걱정이 경기 걱정이 더 심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은 사실 보면은 지난번에 PC를 발표했을 때 헤드라인 PC는 6% 정도 나왔고 코어 PC는 한 5% 정도 나왔는데 지난 9월에 FOMC 미팅에서 SEP라고 하는 그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을 보면은 내년에 그 PC를 헤드라인 PC 기준으로 연준이 2.8%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코어 PC는 그때 당시 코어가 잘 안 꺾여서 그랬는지 헤드라인 PC보다 높게 추정을 해놨더라고요. 한 3.1%. 뭐 추정은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2018년, 19년에 비해서 지금의 물가 수준은 현저하게 높다. 레벨 자체가. 다만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이나 수요 둔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코어 PC나 헤드라인 PC 물가는 2023년 말에 각각 이제 3% 내외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이제 FOMC 미팅에서 또 SEP가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PC가 그때는 보니까 뭐 왜 지금 2% 초반 수준에서 금리를 왜 저렇게 올렸었나 싶을 정도로 레벨이 너무 낮았었네요. 근데 2% 넘었을 때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이 PC가 2% 미만으로 또 19년 들어가면서 떨어지네요. 그런데 연준이 늘 얘기하는 게 2% 목표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라 그 연준이 예. 또 금리를 내리면서 다시 예. 이제 좀 그렇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럴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은 되지만 디플레이션은 더 위험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 미만으로 PCE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연말 돼야 2.8%니까 예. 연말 2.8%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 같은 거는 안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네요. 좀 금리 인상은 멈추더라도. 예. 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내년 말 금리 인하의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호키시하게 나가다 보면은 경기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한번 경기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긴축을 그러겠죠. 풀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유가는 그 당시에 어땠나 보면은 유가하고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종합지수를 가져왔는데 유가 자체의 레벨은 그때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네. 2018년 10월에 유가가 76불을 찍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등락을 하다가 2019년 말에는 한 60불대까지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한번 2019년 초에 한 50불 밑으로도 가면서 40불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한참 이제 러우 전쟁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에 122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불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유가 이외에 다른 산업 금속이라든지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CRB 인덱스라고 했는데 이 지수는 레벨 자체가 그때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까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보듯이 많이 빠졌지만 연초 대비 좀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CRB 인덱스는 그때 그렇게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CRB 인덱스는 18년 6월에 450 피크를 찍은 다음에 19년에는 401까지 한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피크아웃이 22년 4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561.88 그래서 이제 그 등락률로 보면은 피크 대비 한 12.7%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더 빠져야 또 헤드라인 PC나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주면서 또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WTI 유가를 보니까 예. 유가가 먼저 빠졌네요. 예, 유가가 먼저 빠졌습니다. 유가가 금리 인상의 효과로 2018년 19년대에도 먼저 빠지고 예. 그리고 19년대는 스물스물 올라왔지만 예. 레벨 자체가 이제 50불, 60불 예. 뭐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예. 거기서는 유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일단 시장의 바닥과 이런 부분이 유가가 먼저 빠진 게 약간 선행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이제 예. 큰 폭으로 빠져져 가지고 예.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유가는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전체 원자재로 봐서는 여전히 레벨 자체는 2018년 19년보다 지금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 볼 때 이제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신용도는 어땠나 그때도 약간 좀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한데 하이힐드 자체로만 보면은 2018년 12월에 8%를 찍습니다. 네. 8%를 찍은 다음에 2019년 12월까지 5.33%니까 거의 한 300bp가 1년 동안에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9.5%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8.4% 기록 중인데 한 100bp 이상 좀 빠진 상황인데 2018년 19년 아주 높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말에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8%까지 올라갔었네요. 저는 예, 이거 그렇습니다. 못 봤었는데. 예. 그래서 약간 이제 2018년 말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죠, 사실. 워낙 그때 이제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예. 야기시키고 금리까지 올리고 그러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았었죠, 분위기가. 예.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딱 꺾이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시그널이 있는 시그널 효과를 주는 지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같이 보시면은 2019년 1월에 한 5.5, 5.44%까지 올라갔다가 네. 2019년 12월에 3.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히스토리컬에 보면은 3%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은 더 이상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하락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3% 초반이나 뭐 3%를 만약에 하향 돌파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증시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어떤 이때 하이힐드 상황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향 트렌드를 그리면서 PER에 영향을 주는 그 할인율 자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2022년이 예. 하이힐드 고점 스프레드의 고점이 있던 이 6%를 예. 뚫지 않는다라고 보면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 7월에 한 6% 정도 나왔다가 네. 지금 4.68까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만 보면은 2019년 초에 기록했던 그 수준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다른 주변 영향들을 받으면서 움직이겠지만 특별한 기업들의 어떤 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기서는 좀 올라가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S&P 500 지수 보면은 그 2018년에 연간으로 6.2% 하락을 했더라고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예, 연간으로 6.2% 하락한 다음에 2019년에 28.9%가 올라가게 되는데 앞서 살펴보셨듯이 네. 금리도 꽤 안정적이었고 물가도 꽤 안정적이었고 네. 거기다가 연준의 호키시한 정책이 멈추다가 네. 2019년 하반기에는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할인율 이런 거에 상당한 덕을 봤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까지 17.5%가 빠져 있는데 올해하고 2018년, 19년 이렇게 섹터별로 한번 제가 그려와 봤는데요. 2018년에 6.2%가 빠지는 가운데 어떤 섹터가 선방을 했고 어떤 섹터가 지수대비 언더퍼폼을 했는지 보시면은 그때도 역시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방어적 업종이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그나마 선방을 해서 4.7%, 0.5%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랬네요. 예, 신기하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S&P 500 그 6.2% 밑에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그때는 에너지, 소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금융, 필수비재도 11.2%는 빠졌어요. 그때 반도체 이런 그 업종들이 지수 대비 그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6.2% 생각하면은 그 10% 20%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또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4.7% 0.5%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올해만큼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빠진 다음에 2019년에 어땠나 보면은 2019년 역시 골고루 올랐어요. 골고루 올랐네요. 예, 다 올랐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서 많이 올랐던 것이 반도체. 반도체 60% 올랐어요. 와. 지수가 28.9% 오르는 동안. 네. 그리고 IT. 반도체가 속해 있는 뭐 섹터긴 하지만 48%가 올랐고요. 그리고 뭐 고만고만한데 커뮤니케이션 한 30.9%. 그리고 뭐 부동산, 자유수비재 뭐 비슷비슷하게 나머지 섹터들은 올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에너지가 그때도 이제 좀 그 지수 대비는 큰 폭 하락하면서 7.6%가 정도밖에 못 올랐고요. 간단하게만 S&P 500이 당시에 6.2% 이제 빠졌다고는 돼 있지만 그때 2018년 고점 대비 2018년에 하락이 마이너스 20% 빠졌었거든요. 예, 그렇죠. 하반기에 그랬었죠. 네, 딱 10월, 11월, 12월 요 석 달 동안에 20% 빠졌었고 이번에 S&P 500이 고점 대비 27.5% 정도 빠졌었고요. 반도체도 2018년 상반기까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확 밀리면서 7.8%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궁금한 거는 2019년도에 이제 반도체가 60% 올랐어요. 그때 하이닉스가 55% 오르고 삼성전자가 이제 44% 올랐을 텐데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지수잖아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60% 올랐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19년도에 분명히 PMI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금리도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닝 올란 대로 지금 주가가 이만큼 반등 들어간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또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S&P 500 EPS를 밑에서 또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파란 선이 2018년, 19년 그 EPS 추이고요. 주황선이 올해 EPS 추이입니다. 2018년 12월에 EPS가 피크를 친 다음에 2019년 2월에 단기 바닥이 나와요. 단기 바닥이 나오고 그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170.9거든요. 그리고 완만하게 조금 뭐 상승을 하는 듯 하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2019년 말에 176.3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EPS 상향 조정폭은 1.8%에 불과해요. 1.8%. 예, 1.8%에 불과해서 주가가 28.9% 오른 거에 비하면 EPS 상향 조정은 크지 않았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밋밋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EPS가 지금 많이 올랐다. 저기 피크를 뭐 올해 상반기에 쳤다가 지금은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이제 PER을 보시면은 PER 수준이 파란 선인데 전반적으로 2018년, 19년 요 수준 보면은 이제 2019년 초에 2018년 12월에 거기에 그렇죠. 굉장히 주가가 급락했을 때. 주가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PER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13.9배 수준이었어요. 13.9배 수준이었다가 2019년 12월 그러니까 2019년 말에 18.4배까지 회복을 다시 해요. 올라오네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PER에서 시작해서 15배 초반 수준까지 하락한 다음에 지금 17.2배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18년 말, 2019년 초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2018년 말에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13배 후반까지 PER이 급락한 거에 비하면 지금 PER의 레벨은 다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재밌네요. 예. 이 EPS 추이를 보니까 2019년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EPS가 한번 꺾였었네요. 예. 예, 꺾이면서 174.7에서 170.9, 예. 19년 2월까지 예. 추이가 꺾였다가 그러고 나서는 다시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EPS가 1.8% 올랐는데 그때도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기 예, 때문에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자사주 매입해서 속아가면 EPS에서 earning per share인데 쉐어 숫자 주식 수를 줄여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earning 자체는 하나도 증가 안 했는데 예.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의해서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예. 그나마 EPS가 플러스 1.8%로 올랐다라고 보면 예. 결국은 2019년도에는 이익이 하나도 증가가 없었어요. 없던 예, 거죠.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면 없었다면 결국은 어떤 뭐 금리 상황에 따라서 예. 할인율로 PER만 왔다 갔다 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PER 왔다 갔다 한 게 18배 초반에서 14배 요 예. 사이에서 확 떨어졌다가 예. 올라왔다가 예, 18배까지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결국 그 기업의 성장률하고 PER이잖아요. 네. 그 PER에 영향을 주는 금리, 그 금리를 결정하는 게 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뭐 지표 나올 때까지 사람들한테 연상작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상황이 재현되면은 이제 가장 해피한 상황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어쨌든 올해 내년 S&P 500의 EPS 증가율 자체를 지금 5% 내외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섹터별로 상당히 좀 엇갈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올해 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에너지 업종에서 EPS 증가가 굉장히 컸는데 내년에는 감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 조금 더 컴펜세이션을 해가지고 5% 정도 수준까지 EPS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매크로인 물가나 금리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네. 하이힐드 이런 어떤 변수들이 상당히 PER에 영향을 주면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올해 내내 발생했던 멀티플 축소가 고물가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그것이 고금리를 만들면서 투자 심리 위축하고 경기 우려를 동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반전이 되려면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의 태도 변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완화 그리고 투자 심리 회복과 그에 따른 증시의 선순환 연결 고리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 상무님 시장 분석하는 게 이제 저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변수까지 이제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셨고요. 여기서 하나 좀 보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죠. 예. 네, 그래서 2018년 5월 달부터 19년 상반기까지 거의 계속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 4.5달러, 3.5조 달러 정도의 그 연준의 자산이 한 3.7인가 8까지 줄어들었고 지금도 그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줄이고 있습니다. 네, 줄이고 있는 거. 그것도 뭐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1년이냐 아니면 2019년이냐. 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EPS가 거의 57불에서 23불까지 2년 내내 어닝이 박살났던 해였고요. 방금 이제 우리 체크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는 어닝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소폭 빠지긴 했었지만 완전히 EPS가 박살나지 않고 금리에 따라서 이제 주 시장의 PER 할인율의 영향을 받는 멀티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꼼꼼하게 시장 체크하면서 2001년 상황인지 아니면 2019년처럼 되는지
열심히 분석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설명을 주셨지만 정말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최성모님 얘기하시는 동안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도 되나 싶은 그런 사실 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낌없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이런 걸 보시고 또 다른 데서 또 반박 자료도 만들면 또 그거 보면서 저희도 또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던 거 또 보면서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 또 수고 되게 많으셨어요. 주말 잘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